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게 된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 김태림입니다. 오늘 강의는 단순히 응급실이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응급 환자가 발생한 순간부터 최종 치료에 도달하기까지 우리 사회가 어떤 시스템으로 환자를 보호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서 의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본과 4학년으로서 곧 병원 현장에서 환자를 직접 만나게 됩니다. 응급실은 병원 안에서 가장 먼저 환자의 위기와 마주하는 곳이고, 동시에 병원 밖의 119 구급대, 지역 의료기관, 행정 시스템과 연결되는 접점입니다. 그래서 응급 의료 체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응급의학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가 사회 안정망으로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응급실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심정지 환자를 수생시키는 장면, 교통사고 환자가 급히 들어오는 장면, 의료진이 짧은 시간 안에 판단하고 처치하는 장면을 떠올릴 것입니다. 또 2022년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 상황도 생각날 수 있습니다. 응급실은 단순히 병원 안의 한 부서가 아닙니다. 환자의 생명과 기능이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는 순간 사회가 가장 먼저 대응하는 의료적 안전망입니다. 응급실의 역량은 곧 한 사회가 예측하지 못한 위기 상황에 얼마나 잘 대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응급실 뺑뺑이라는 표현이 언론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응급 환자가 적절한 병원을 찾지 못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치료가 지연되고 때로는 사망에 이르는 사건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기사들이 의료면이 아니라 사회면에 실린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응급의료체계가 단순한 의료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응급환자는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합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서울에 살든 지방에 살든 낮이든 밤이든 누구나 응급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체계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설계하고 유지해야 하는 공공인프라입니다. 오늘 강의가 던지는 질문은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 환자가 적절한 시간 안에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5가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응급의료체계의 정의와 특징입니다. 응급의료가 다른 진료과와 무엇이 다른지, 왜 시간 의존성이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역사적 배경입니다. 응급의료 체계가 어떻게 전쟁, 외상, 심정지 대응의 역사 속에서 발전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셋째, 우리나라의 응급의료 체계 도입 시기의 배경입니다. 88 올림픽, 삼풍백화점 붕괴, 응급의학 전문의 제도, 그리고 응급의료기금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넷째, 응급의료 체계의 구성 요소입니다. 119, 응급구조사, 구급지도의사, 응급의료기관, 그리고 네디스라고 부르는 정보체계, 법적체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응급의료체계의 미래입니다. 응급실 과밀화, 그리고 뺑뺑이, 광역응급의료 상황실과 AI와 디지털 전환까지 현재 우리가 마주한 과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응급의료 체계의 정의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 앞에 중증 외상 환자, 스테미 의심 환자, 경증 복통 환자가 동시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누구를 먼저 봐야 할까요? 그리고 그 판단은 단순히 더 아파 보이는 사람을 고르는 것과 어떻게 다를까요? 제한된 시간과 자원 안에서 가장 필요한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치료를 연결하는 것, 이것이 응급의학이 풀어가는 영역입니다.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할 때부터 심신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시행되는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와 진료 등의 조치를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응급 환자를 각종 질병, 사고, 재해로 인한 위급한 상태로 인해서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즉시입니다. 응급의료는 질환의 종류보다 시간의 개념이 먼저 들어옵니다. 기존의 의학이 장기나 질환의 중심으로 분과되었다면 응급의학은 환자가 발생한 순간부터 의료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시간성과 현장성을 기반으로 발전한 분야입니다. 응급의학은 병원에 환자가 도착한 뒤에만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가 쓰러진 순간, 보호자가 119에 신고하는 순간,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는 순간, 그리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순간으로부터 이미 응급의료는 시작이 됩니다. 응급의료 체계를 정의할 때 두 가지 표현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병원 기관에서 떨어진 현장에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병원 밖에서 환자를 처음 만나는 단계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최초 접촉과 반응으로부터 환자 진료, 이송, 적정 수용 의료기관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인 진료입니다. 응급의료 체계는 구급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19의 신고, 접수, 전화상담, 현장처치, 중증도 분류, 그리고 이송병원을 선정하고 병원에서 응급실 진료, 그리고 최종 치료로 이어지는 하나의 연속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응급의료 체계는 단일 기관의 역량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응급실이 있어도 현장에서 환자가 늦게 발견되거나 잘못된 병원으로 이송되거나 병원 간 전원이 지연되면 환자의 예후는 나빠집니다. 반대로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단계가 잘 연결되면 같은 의료 자원으로도 훨씬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응급의료 체계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타임 크리티컬 디지즈입니다. 심정지, 중증 외상,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처럼 초기 몇 분, 몇 시간이 환자의 생존과 기능 예후를 결정하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이 환자들은 현장의 응급처치와 응급실의 초기 치료가 예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응급의학의 역할은 하이퍼 어큐트 상태의 환자를 어큐트, 서브 어큐트 상태로 안정화시키고 데피니티브한 케어, 즉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 연결하는 것입니다. 응급실에서 모든 치료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최종 치료로 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는 포트 오브 엔트리입니다. 응급실은 119, 외래, 워크인 환자들이 병원으로 들어오는 주요 통로입니다. 문제는 환자 볼륨 서지와 크라우딩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호흡기 감염 환자가 몰릴 수가 있고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병상 부족으로 환자가 응급실에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셋째는 멀티 디서플리너리입니다. 응급실은 다양한 진료과 다양한 직군이 급성 상태에 처음 보는 환자를 위해 만나는 공간입니다. 응급의학과, 내과, 외과, 신경과, 영상의학과, 간호사, 응급구조사, 행정인력, 그리고 119가 모두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어렵고 한 과나 한 병원의 노력만으로 상황을 개선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응급실은 병원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리트머스 종이와 같습니다. 입원 병상이 막히면 응급실이 막히고, 수술이 막히면 응급실이 막히고, 중환자실이 막히면 응급실이 막힙니다. 결국에 응급실 과밀화는 응급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병원 전체, 더 나아가 의료체계 전체의 문제입니다. 응급실 진료의 가장 큰 특징은 불확실성입니다. 응급실에서 우리는 처음 보는 환자를 만납니다. 병력은 불안전하고 보호자가 없을 수도 있고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환자 상태는 계속 변합니다. 동시에 여러 환자가 들어오고 병상과 인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의사는 확률적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이 흉통이 스테미일 가능성이 얼마나 되지? 이 복통이 단순 장염인지 아니면 서지컬 업도맨인지, 이 어지러움증이 말초성인지 아니면 스트로크일지 판단해야 합니다. 응급의학의 본질은 불확실성의 관리입니다. 우리는 모든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에 가용한 정보와 자원 안에서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문제는 진료가 끝난 뒤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인다는 점입니다. 환자의 최종 진단과 결과를 알게 되면 처음부터 그 진단이 명확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검사 결과와 영상과 기록이 모두 모인 상태에서는 당시의 불확실성이 사라집니다. 이것을 힌드사이트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결과가 나빴으니 판단이 잘못되었을 것이라는 추론은 매우 위험합니다. 나쁜 결과가 항상 나쁜 진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의 평가는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이 진료의 과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의사가 알고 있었던 정보, 당시 가용했던 자원, 당시의 환자 상태, 그리고 그 시점의 스탠다드 오브 케어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의사가 되었을 때도 응급의학은 불확실성 속에서 최선의 결정을 하는 분야이고, 환자 안전은 개인 비난이 아니라 시스템 개선을 통해 향상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응급의료 체계는 어떠한 역사적 배경으로 발전하게 된 걸까요? 응급의료 체계는 예전부터 전쟁과 함께 발전을 거듭하였습니다. 맨 처음 시작은 1797년 프랑스의 도미닉 정 라레라는 전장에서 부상자를 신속하게 후송하기 위해 플라잉 앰뷸런스라는 개념을 도입한 의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의 앰뷸런스는 지금처럼 치료 장비가 갖춰진 차량이 아니라 전장 가까이에서 부상자를 빠르게 이동시키기 위한 마차였습니다. 이후에 1950년대까지도 많은 지역에서 앰뷸런스 트랜스포테이션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지역 장의사나 지역 장의사에 의해서 제공되었습니다. 즉 초기의 앰뷸런스는 치료수단이라기보다는 운송수단에 가까웠습니다. 1950년대에서 1970년대 사이 응급의료 체계는 전쟁을 통해 빠르게 발전하였습니다. 모바일 아미 서지컬 하스피탈은 전장 가까이에서 이동식 수술병원을 배치하여서 부상자를 가능한 한 빨리 치료하기 위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포스트 이베큐에이션 모탈리티는 세계 1차 대전의 8.5%에서 2차 대전 4.5%, 베트남전 2.4%로 감소했습니다. 이 숫자가 보여주는 것은 중증 환자의 예후가 병원에 도착한 후에 치료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얼마나 빨리 발견하고 얼마나 빨리 안정화하고 얼마나 적절한 장소로 이송하느냐가 나에 따라서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전쟁과 병행하여 민간 영역에서도 응급의료 체계는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967년 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프랭크 판트리지라는 제수동기를 실은 모바일 ICU를 운용해왔습니다. 의료 훈련을 받은 소방관들이 구급 지도의사의 감독을 받으면서 병원 전 심정지 환자에게 처치를 제공했고, 이것이 민간 응급의료 체계의 중요한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심정지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세동기와 훈련된 인력이 현장으로 나가면서 병원 밖에서도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생존사슬의 출발점입니다. 신고, 목격자 심폐소생술, 제세동, 전문소생술이 모두 연결되어야 환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1966년 미국에서는 Accidental Death and Disability, The Neglected Disease of Modern Society라는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1965년 베트남 전쟁터에서 사망한 사람보다 미국 내 사고 손상으로 사망한 사람이 더 많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더 중요한 문장은 생존 가능성이 평균적인 도시의 거리에서보다 전쟁터에서 훨씬 더 나았다는 점입니다. 즉 전쟁터에서는 체계적인 후송과 처치 시스템이 있는데 정작 도시의 시민들은 사고를 당했을 때 제때 제대로 된 응급의료 체계를 갖추지 못해서 더 많은 사망률이 났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1973년 EMS 시스템 액트로 이루어졌고 미국에서 지역 단위 EMS 체계가 만들어지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1976년 네브래스카에서 경비행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종자는 정형외과 의사였고요. 동순자들은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조종사의 아내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4명의 자녀 중에 3명이 중증 외상을 입었습니다.
이 의사는 자신의 자녀들이 사고 현장, 응급실, 중환자실에서 체계적이지 못한 처치를 받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외상처치와 외상 체계의 미흡함을 언론에 알렸고, 이후 응급의료 종사자들을 위한 ATLS, 어드밴스드 트라우마 라이프 서포트 교육이라는 이 프로그램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ATLS의 핵심은 단순히 술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중증 외상 환자를 만났을 때 무엇을 먼저 보고 어떤 순서로 처치하고 어떤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부터 해결할 것인가를 표준화한 것입니다. 또한 중증 외상 환자의 사망은 시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일부 환자는 현장 내에서 즉시 사망하고, 일부는 수시간 내, 또 일부는 수일 내에서 수주 내에 사망합니다. 이 중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예방 가능한 사망입니다. 응급의료에서 표준화가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개인의 천재성보다 시스템과 프로토콜이 환자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응급의료 체계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사건과 제도적 흐름을 거쳐서 형성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 시작은 단순히 의료의 발전이 아니라 재난 그리고 사회적 충격에 대한 응답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이라는 국가적인 행사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응급의료 체계가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올림픽과 같은 국제 행사를 준비하면서 대량 재해 발생 시에 의료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 소방과 연계하여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가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의 시작은 이러한 재난 대응과 밀접하게 연결되었습니다. 대형 행사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환자를 발견하고 이송하고 병원으로 연결하는 체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1989년 말 보건복지부는 최초의 응급의료 체계 운영 지침에 관한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응급의료를 개별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체계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침이 있다고 해서 바로 체계가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력, 재원, 법, 그리고 병원 간 역할 분단, 대중교육이 모두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응급의료 체계는 이후 여러 사건과 제도적인 변화를 거면서 조금씩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1991년 최초의 응급의학 전공의들이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응급의학과를 독립된 전문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과들의 반발이 매우 컸습니다. 왜냐하면 응급실은 여러 과가 함께 보는 공간이었고, 응급의학이라는 독립된 전문성이 아직은 충분히 사회적으로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라는 초유의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수많은 환자가 응급실로 밀려들었고, 타임 크리티컬한 상황에서 환자를 분류하고 처치하고 배분하는 시스템의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가 더 이상 개별 병원의 선이나 임시 대응이나 개별과의 플레이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1995년 응급의학 전문의 제도가 승인되었고, 1996년 제1회 응급의학과 전문의 시험을 통해 최초의 응급의학 전문의가 배출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뵐 수 있는 송근정 교수님께서도 이 중 한 분이십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응급의학은 단순히 응급실에서 당직을 서는 과가 아니라 재난, 외상, 심정지, 급성질환,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단계를 연결하는 전문 분야로 제도화되었다는 점입니다. 1995년에서 2000년 사이 우리나라 응급의료는 여러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응급의료 체계의 전달 체계가 미비했습니다. 환자가 중증도와 무관하게 대형 병원으로 집중되었고요. 둘째, 응급진료비 차등수까지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중증 환자를 보는 병원과 경증 환자를 보는 병원의 부담 차이가 충분히 보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환자들이 경증 환자들을 더 많이 봐서 환자를 늘리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게 되겠죠.
세 번째는 응급실 원가 보존율이 낮았습니다. 당시 응급실 원가 보존율은 약 67% 수준으로 병원 입장에서는 응급실을 운영할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였습니다. 네 번째는 응급의료 체계가 민간 자본에 의존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이 자체 부담으로 응급실을 운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장기 보건의료 정책이 부족했습니다. 응급의료를 국가적 인프라로 보는 관점이 아직 충분히 자리 잡지 못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도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자체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응급의료 기금 확보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1995년 행정입법이 추진되었지만 실패했고 1998년에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후 각고의 노력의 끝에 2002년 응급의료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응급의료 기금이 마련되었습니다. 어떤 돈으로 이 기금이 될까요? 교통 관련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응급의료기관으로 확보해서 연간 약 5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였고요. 응급의료는 병원이 돈을 벌기 위해 운영하는 서비스가 아닌 사회 안전망이기에 안정적인 재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응급의료기관은 우리나라 응급체계가 민간병원의 부담만이 아니라 공공적 재정 기반 위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장치였습니다. 응급의학 확장의 토대가 마련된 그 시작 시점 2000년대에는 우리나라의 외상 사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당시 외상 사망자 중 상당수가 예방 가능한 사망이라는 충격적인 보고가 있었습니다. 1960년대에 있었던 미국의 보고와 유사하죠.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한 나라의 외상 체계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외상 환자가 현장에서 적절히 치료가 됐는지, 권역 외상센터로 적절히 이송이 되었는지, 병원에서 수술과 중환자 치료가 적시에 이루어졌는지를 반영합니다. 이 지표가 높다는 것은 환자가 다쳐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해 사망한 것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가능한 사망률은 응급의료 체계가 개선해야 될 방향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동시에 외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은 아직 형식적이고 이론 중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 일반인이 심정지를 인지하고 가슴 압박을 시작하는 문화가 충분히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당시 경기 중에 발생했던 야구선수의 심정지 상황에서 아무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못하는 장면이 생중계되었고 이는 국민적인 충격을 주었습니다. 심정지 환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 도착 후의 치료만이 아닙니다. 목격자가 심정지를 인지하고 즉시 119에 신고하고 가슴 압박을 시작하고 그리고 AED를 사용하는 것이 생존율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일반인 교육은 응급의료 체계의 주변부가 아니라 핵심 구성 요소이라는 사회적인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응급의료 체계는 의사와 구급대원만으로 완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첫 번째의 구조자가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사회적 인식 그리고 국민적인 교육을 병행함과 동시에 1991년 자동 제세동기 도입 이후 1993년부터 국내 CPR 자료 수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대한심폐소생협회 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되었고 2002년 월드컵 경기장에는 AED가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후 AED 의무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고요. 2008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항공기, 공항, 철도 차량, 선박, 다중이용시설 등의 자동 심장 충격기와 같은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심정지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 병원만으로는 부족하고 AED가 있어야 하고 일반인 그리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존사슬의 각 고리가 사회적으로 구축되어야 하였고 우리나라도 서서히 이런 모습들을 갖춰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응급의료 체계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이제 응급의료 체계의 구성 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는 여러 사건과 제도적인 변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는데,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응급의료기관은 크게 중앙응급의료센터, 그리고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체계의 총괄, 기획, 교육, 연구, 통계 관리를 담당하는 가장 큰 헤드가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응급 환자의 그리고 최종 치료, 그리고 재난 대응의 거점 역할을 합니다. 응급의학 전문의가 24시간 직접 진료하고 중증 환자에 대한 디스포지션을 빠르게 결정해야 합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지역 내 중증 응급 환자를 진료하고 필요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전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지역응급 환자의 1차 진료를 담당하고 적정 의료기관으로 빠르게 디스포지션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모든 환자가 무조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환자의 중증도와 필요한 자원에 맞는 병원으로 가야 하고, 이것이 바로 응급의료 정달 체계의 기본 원칙이 됩니다.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119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합니다. 구급대원은 현장에서 환자를 평가하고 필요한 응급처치를 시행하며 이송 중에도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처치합니다. 병원 전 단계는 단순히 트랜스포트가 아니라 심정지 환자에서 CPR과 제세동이 시행되고, 외상 환자에서는 출혈 조절과 고정이 이루어지며, 호흡곤란 환자에서는 산소 투여와 기도 확보가 이루어집니다. 응급구조사는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를 처음 만나는 응급의료 전문가입니다. 이들의 판단과 처치가 환자의 예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119 종합상황실은 응급의료 체계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수보 요원은 신고를 접수합니다. 어디입니까? 전화번호는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셨습니까? 같은 질문을 통해 위치와 상황을 확인을 하고, 관제 요원은 구급대 출동을 지령하고 필요한 경우 다중 출동을 배치합니다. 상담 요원은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신고자에게 응급처치를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서 심정지가 의심되면 스피커폰으로 전환하게 하고, 가슴 압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단계적으로 지도합니다. 구급지도의사는 구급대원과 통신하며 이송 중 환자의 처치와 병원 선정에 대해 의료 지도를 제공합니다. 119 상황실은 단순한 전화 접수 센터가 아니라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의료적 판단과 행동을 조직하는 커맨드 센터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응급의료 체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심정지 상황을 예로 들겠습니다. 심정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인지입니다. 상황 용어는 먼저 환자가 발생한 위치와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묻습니다. 이후 의식이 있는지, 정상적으로 숨을 쉬는지 확인합니다. 의식이 없거나 불명확하고 정상호흡이 없다면 급성 심정지를 의심하고, 이때 긴급 출동 지시를 내리고 동시에 의료지도 요청과 전화 CPR 지도가 이루어집니다. 특히나 애고날 브리딩 같이 정상호흡으로 오인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를 정상호흡으로 판단하게 되면 CPR이 지연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 단계에서 이 전화만으로서 이 호흡이 애고날 브리딩인지를 확인하는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신고자는 대부분 이러한 상황에서 당황해 있고 주변은 혼란스럽게 마련입니다. 이때 상담 요원이 표준화된 문장으로 안내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환자를 바닥에 눕히세요. 가슴 중앙에 손을 올리시고 제가 세는 박자에 맞춰서 강하고 빠르게 누르세요. 이런 말들을 하게 되면서 이 구조자를 도와주게 됩니다. 심정지 환자의 예후는 몇 분 안에 결정되어서 상황실의 질문은 단순한 문진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프로토콜이 됩니다. 응급의료 체계 안에는 구급지도의사가 존재합니다. 구급지도의사는 병원 전 단계의 구급활동의 의학적인 품질을 책임지는 의사입니다.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서는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 훈련, 그리고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와 평가를 수행하는 의사들입니다. 구급지도 의사는 응급의학 전문의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전문의 또는 종합병원장이 적합하다고 추천하는 전문의 등이 위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응급의료 체계에서 구급지도 의사의 존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독립적으로 모든 의학적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승인된 프로토콜과 실시간 또는 사후 의료 지도 안에서 처치를 수행하도록 하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구급 지도의사의 업무는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직접 의료 지도입니다. 구급대원과 실시간 통신을 통해 환자 평가, 처치 결정, 이송병원 선정에 대해서 1대1로 지도합니다. 두 번째는 간접 의료 지도입니다. 프로토콜을 만들고 표준 작업을 절차를 수립하고 구급활동 전반의 기준을 정합니다. 세 번째는 구급활동 사후평가입니다. 소생술이 적절했는지, 처치와 이송 타임이 적절했는지, 환자 예우와 관련하여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넷째, 구급대원 교육과 훈련입니다. BLS, ALS, 외상, 재난 대응, 그리고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해서 구급대원의 판단력과 술기 수준을 높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응급의료 장비와 약품에 대한 자문, 감염관리, 민원 및 법률 문제에 대한 의학적 자문을 하게 됩니다. 구급지도의사는 현장에 항상 직접 있지는 않지만 현장 의료의 의료 품질을 설계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급 지도사가 하는 업무들을 과거에는 메디컬 컨트롤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컨트롤보다 디렉션, 더 나아가서 오버사이트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디렉션은 온라인 메디컬 오버사이트 이런 단어들은 의사가 전화, 무전, 영상통화를 통해 구급대원에게 실시간으로 지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의 의학적 상태 평가가 어렵거나 수생술 시행 여부를 판단해야 하거나 환자가 처치를 거부하거나 이송병원을 선정해야 될 때 사용됩니다. 인다이렉트. 또 오프라인 메디컬 오버사이트는 사전에 프로토콜을 만들고 교육하고 사후 평가하는 과정인데요.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빠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좋은 응급의료 체계 시스템이라는 것은 구급대원의 자율성과 의학적 안전을 동시에 보장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의사에게 전화를 해야 한다면 현장은 느려지고 반대로 아무런 의학적 감동 없이 현장 처치가 이루어진다면 환자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의료 지도와 간접 의료 지도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구급대원이 의료 지도를 요청하는 대표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환자의 의학적 상태 평가가 모호할 때입니다. 증상이 비특이적이거나 시간이 지나며 상태가 변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소생불능 환자에서 소생술 시행 여부를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명백한 사망 징후가 있거나 DNR이거나 아니면은 어드밴스드 디렉티브 등의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응급 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약물 투여, 정맥류 확보, 기도삭관 등은 적응증과 함께 위험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 처치나 이송을 거부하는 환자 상담입니다. 이때 환자의 의사결정 능력, 위험 설명, 문서화가 중요합니다. 다섯째, 이송 대상 기관의 선정입니다. 환자가 권역 응급의료센터로 가야 하는지,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가야 하는지, 전문 진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가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응급의학 의사는 단지 응급실 안에서 환자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단계를 연결하는 의학적 가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응급구조사는 1급과 2급으로 나뉩니다. 1급 구조사는 응급구조학과 학사 과정 또는 2급 자격 후에 경력을 통해 양성되고 국가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합니다. 병원, 응급실, 중환자실, 119 구급대, 닥터 헬기, 산업체 등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2급 구조사는 보건복지부 지정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국가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주로 기본 응급처치, BLS, AED, 이송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응급구조사의 주요 역할은 4가지입니다. 기본 인명구조술, 전문 인명구조술, 중증도 분류, 그리고 응급 환자 이송이 있습니다. 2024년 10월 4일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었고 2025년 1월 1일부터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의 14가지 업무에서 19가지 업무로 확대되었고 특히나 심정지 시에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에 자동 주입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류 확보 시에 정맥혈 체열, 심전도 측정, 그리고 전송,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과 절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변화는 2000년 이후에 약 25년 만에 중요한 업무 범위 확대입니다. 과거 특별구급대 시범사업으로 수행되었던 일부 처치가 정식 업무 범위로 편입된 것입니다. 그러나 업무 범위 확대는 단순히 할 수 있는 술기가 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만큼 교육, 의료지도, 사업평가, 법적 책임, 그리고 환자 안전 시스템이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급 응급구조사는 구강 내 이물 제거, 에어웨이를 이용한 기도 유지, 기본 심폐소생술, 산소 투여, 부목과 척추 고정, 그리고 외부 출혈 지혈과 창상 응급처치, 활력 징후 측정, 그리고 쇼크 방지용 하의 사용, AED 사용 등과 같은 업무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들은 매우 기본적이지만 또 중요합니다. 실제 응급 환자의 생존은 고난도 술기 하나보다 기본 처치를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는 1급 응급구조사도 역시 동일하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병원 전 중증도 분류, 프리케이터스라는 불리는 것의 제도화입니다. 기존에는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단계의 중증도 분류 기준이 달라서 환자 상태를 정확히 공유하고 적절하게 병원을 선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요. 프리케이터스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케이터스와 유사한 기준으로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환자의 중증도를 병원 전 단계에서 더 정확히 평가하고 그에 맞는 병원으로 이송해야 불필요한 재이송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응급의료 체계는 여러 법령 위에 세워져 있는데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환자, 응급의료 종사자, 응급의료기관의 정의와 권리 의무, 응급의료기금, 응급구조사의 자격과 업무를 규정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 병원 전 중증도 분류, 보수교육 시간들을 규제하고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119 구급대의 편성, 운영, 그리고 구급활동의 범위, 구급지도의사의 운영 근거를 제공합니다. 또 의료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도 관련이 되고 의료법상 의료인은 응급환자 진료 의무를 가지게 되며 재난 상황에서는 DMAC과 같은 재난 의료 지원 체계가 작동하게 됩니다. 의료는 선의만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특히 응급의료는 시간, 책임, 자원, 배분 등이 첨예하게 걸려있기 때문에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게 됩니다. 응급의료 체계는 환자가 발생한 곳부터 최종 치료까지 끊임없이 연결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위해서 119, 응급구조사, 구급지도의사, 응급의료기관, 배후진료과, 그리고 법령이 서로 맞물려 작동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진료과를 선택하든 환자는 응급실을 거쳐 여러분에게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응급의료 체계의 구성 요소를 잘 이해하는 것은 모든 임상의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응급의료체계의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러한 응급의료의 불확실성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도전 과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첫째, 응급실 뺑뺑이 현상입니다.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119 구급대 재이송 사례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전문의 부재와 병상 부족이 제시되었지만 실제로는 감염관리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환자를 받지 않아도 재이송되는 것에 대한 그런 사례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응급실 과밀화입니다. 응급 환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수용 가능한 병상, 인력, 중환자실, 수술실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과밀화는 재실 시간이 증가되고 환자 안전사고가 증대되고 의료진 번아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응급의학과 인력난입니다. 전공의 지원이 감소되고 야간 근무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있고 또 지방 응급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역 간 응급의료 격차입니다. 도시와 지방, 도서 벽지 사이의 접근성 차이가 여전히 큽니다. 이 문제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병상이 부족하면 재이송이 늘고 재이송이 늘면 구급대가 현장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늦어지고 응급실 과밀화가 심해지면 의료진이 소진되고 이는 다시 인력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 중 하나가 광역 응급의료 상황실입니다.
방역응급의료 상황실은 중증 응급 환자의 신속한 병원 이송과 병원 간 전원을 조종하는 컨트롤 타워입니다. 2024년부터 권역별 운영이 확대되었고 2024년 7월 수도권, 경상권이 추가로 총 6개의 권역에서 운영되며 119와 공동 대응하는 체계가 강화되었습니다. 미래 응급의료 체계의 큰 흐름 중 하나가 AI와 디지털 전환입니다. 신고 단계에서 AI 기반 119 음성 분석으로 심정지를 자동 인지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급차 단계에서 5G 기반 생체 신호 자동 전송과 웨어러블 카메라를 통한 실시간 영상 의료 지도가 이미 일부 법령화되었습니다. 응급실 단계에서 AI 영상 판독, 응급실 가용 자원 실시간 매치, 데이터 단계에서는 응급 클라우드와 응급의료 정보 시스템, 119 시스템 연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AI는 의사를 대체하기가 어렵고 AI가 신호 탐지, 자원 최적화, 의사결정 보조의 역할을 하며 최종 임상 판단과 환자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의사에게 존재합니다. 오히려 AI 시대에는 의료 지도의 역할이 더 커지고 데이터 리터러시가 응급의학과 의사의 새로운 핵심 역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응급의료 체계의 정의와 특징, 역사적 배경, 그리고 우리나라의 도입 과정, 구성 요소, 미래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응급의료는 한 명의 영웅이 환자를 살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시민, 119, 구급대원, 구급지도의사, 응급실, 그리고 각 진료과와 병원, 정부, 데이터 시스템이 함께 작동해야 환자가 살아납니다. 응급의료 체계는 우리 사회가 가장 취약한 순간에 환자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만든 시스템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 조금이나마 여러분께서 앞으로 그 시스템을 이해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